이제 국세청이 컨설팅 업계에 대해서 사실은 요즘에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소명 요청이 많아졌고 세무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법에 맞지 않는 컨설팅을 해서 세무 리스크에 노출되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세무사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경험이 많고 9년에서 10년 정도 이 컨설팅 실무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국세청이 좀 들여다보고 어느 부분이 세무 리스크가 많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세무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고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데 저희가 최선의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구경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해서만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그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목차 한번 보시면 이제 가지급금의 정의, 발생 원인, 문제점, 해결 방안, 그리고 이제 가수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웬만한 내용은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뭐 서로는 다 필요 없다. 알고 있으니까 해결 방안만 빨리 얘기하고 가라. 나 시간 없다. 뭐 이거 배우자 통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웬만한 거 알고 있으니까 금액만 제한해라.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지급금은 대표님들보다는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아시는 대표님하고 상대를 하시려면 많이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준비는 좀 디테일하게 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서론이 좀 길었고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회계상으로는 이제 그 기장을 할 때 미처 이제 이게 어떤 돈인지 어떤 돈 인출 금액의 꼬리표가 뭔지를 모를 때 가지급금으로 해놓고 마지막에 신고하기 직전에는 가지급금을 다른 계정으로 잘 돌려놓는데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는 대부분 단기대여금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단기대여금으로 해놓고 근데 이제 가끔 주임종 가지급금 주임종 채권 이렇게 이제 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가지급금은 다 특수관계자가 가져간 가지급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가져가 쓰시기도 하고 대표자가 가져가시지 않아도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대표님이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가지급금이 이제 오늘 논의의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시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법인이 빌려주면 법인은 채권이죠. 빌려준 돈. 이제 받아야 되는 돈. 법인하고 대표님들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세법상으로는 당연히 다른 경제 주체고 그럼 법인이라는 실체가 대표님한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법인은 채권, 대표는 채무 이렇게 되시고 반대의 경우에 대표님이 법인에 돈을 빌려주면 대표님은 당연히 채권이 생기시고 법인은 가수금이 생기시고 이제 이런 그 원리고요. 근데 이제 부당한 거는 대표님이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지 않으세요, 실무상. 왜 안 받냐면 이게 대표님이 소득세 부담이 있으셔서 이제 안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법인에 돈을 넣었으면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넣어서 법인으로부터 대표님은 이자만 소득으로 잡히셔서 세금은 내시는데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실제적으로 또 받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안 하시는데 문제도 없어요, 세법상. 그러니까 대표님이 가수금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았다고 해서 세법상 이거는 미수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컨설팅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실제 대표님이 주주시고 이런 회사가 아니고 경영자고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또 받으시라고 안내를 하실 수 있겠죠. 정말 받아야 된다고 하면.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시고요. 발생 원인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거래 관행이나 영업 목적상 불가피하게 인출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대표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이제 인출해서 바로 거래처에 리벨이 들어간다든지 이제 업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죠. 세금 계산서를 업해서 발행을 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표님 가지급금으로 잡히시고 이제 이런 거래 관행 및 영업 목적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회계 처리상 문제, 그러니까 증빙이 없을 때
또는 증빙을 미제출한 경우, 뭐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제출을 했는데, 지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가지급금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거래처에 대해서 청첩장이나 뭐 이런 그 문자나 이런 거를 출력해서 좀 보관하셔서 이런 거는 가지급금이 되지 않게 좀 막으시라고 이렇게 좀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증빙을 미처 미제출을 못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게 경조사비인지 어떤 비용인지 알지만 세무사 사무실은 뭐 6개월 정도 뒤에 이제 자료를 받아서 기장 장부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금액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소통상의 이 문제 때문에 가지급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 통장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비용인지를 좀 써주시라고. 그렇게 하면은 또 일부 이 가지급금 발생하는 거를 막으실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이제 개인적 사용. 소득세 신고 없이 법인 자금을 인출해 간 경우. 이제 제가 세무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세무법인에 이제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매달 저희가 가져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법인에 돈을 두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법인 자금으로 두는 게. 그러면 가져가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상여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강보험료가 이제 과다하게 나오고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빼가고 있죠, 저희도. 네. 그래서 저희도 가지급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제가 법인 운영을 해보니까 대표님들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게 세금은 너무 아깝고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당장 돈은 법인에 두면 뭔가 이제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들이 소득세 신고를 그래서 이제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적게 하시고 가져다 쓴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이 돼서 금액이 커진 경우.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제 많이 아시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거를 좀 정상화를 하자. 뭐 많이 올리긴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세금 내는 게 낫다.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으세요. 법인세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대표님들이 법인세를 놓치시니까 소득세만 많이 나오고 사대보험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인세가 주는 거를 고려를 하면 생각보다 전체 세금 부담은 적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정상화를 하자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익잉여금이 이거 안에서 가지급금 되면 어차피 주가만 올라간다. 주식가치만. 이익잉여금이 쌓이기 때문에 주식가치까지 연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컨설팅 계속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채를 쓰셨어요. 개인적인 이제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쓰고 뭐 이제 이자를 당연히 주시겠죠. 이자를 주는데 그 이자를 다 가지급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는 거죠. 그 가지급금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소득을 높여서 그러니까 대표님의 급여를 높여서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를 하시고 소득세 내시고 세후 금액에서 이자 지급을 하라고 이제 안내한 회사도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가지급금이 이제 20억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98년도 설립법인인데 뭐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은 회사가 있으니까 뭐 양호하지만 단기 순이익이 2억밖에 안 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과다하고 그 회사는 이제 제가 뒤에서도 또 사례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법인 자본금에 대한 가장납입. 그러니까 가지급금 금액이 이렇게 설립한 연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회사의 그 이제 기간에 비해서 경영 기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하면 증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등기부등본을 떼셔서 증자를 했을 때 금액이 가장납입으로 가지급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이제 빠졌지만 또 법인 전환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법인 전환할 때 또 가지급금이 이제 발생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불량자 직원들 급여를 또 비용으로 처리를 못 하셔서 가지급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실무상으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급여도 좀 그렇게 된 경우 있었고 또 세후 금액을 이제 그 회사에서 사대보험 부담을 해서 이제 그 지급을 할 때 그때는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가 되니까 또 가지급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4대 보험 부담을 회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 급여를 실제로 신고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급금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전부 다 좀 설득을 해서 정상화를 하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세후 금액에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럼 세전 금액을 조금 올려서 신고를 하면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게까지 손해가 아니다.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 하셔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발생한 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인데 우리가 해결을 해주면 뭐하냐. 또 이런 원인을 해결을 못하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터치가 꼭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왜 생기는지를 모르는 대표님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 발생을 안 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지급금 문제점. 네.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짚어본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인정이자 입금 산입. 네.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한 이제 법인의 그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시고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그러니까 이자 비용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전부 다 안 된다는 문제가 또 있으세요. 그리고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손 처리가 안 되세요. 아무리 못 받고 만약에 이제 관계 회사가 우리가 뭐 특수관계에 또 법인이 자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자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자회사가 부도 처리가 났다. 그래도 대손 처리는 안 되세요.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도 법인세 부담이 증가됩니다. 한번 다 훑어보고 좀 자세히 앞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산 처리가 되는 문제. 사실은 이게 또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내는 세금도 문제지만, 이 가지급금이 계속 쌓이면 회사에 자산은 없지만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빌려준 돈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16년에 지분 이동을 했던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20억이에요, 지금. 20억 가까이 쌓여 있는데 전체 자산은 35억이에요. 그럼 이 회사는 사실은 자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 가지급금으로 인해서 이제 자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잡히고 주가가 66,000원. 그래서 이 회사 전체 가치가 지금 32억. 뭐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너무 답답한 게 이 조사관들이 66,000원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 회사의 가치는 66,000원이다. 아무리 이 회사의 자산이 다 가지급금이다. 이 회사의 주가는 과다평가된 거지. 이 회사는 가치가 그 정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공무원들 마인드는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 가치는 66,000원이다. 그러면 타인 간의 거래도 66,000원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왜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하냐 의심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액면가액 거래는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게 답답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받을 때 여기부터가 인식이 달라요. 그리고 재산세과 이제 그 지분 이동을 했으니까 이제 재산세과에서 나왔는데 조사관들이 법인세과 조사 담당자가 아니라 그런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이게 가지급금이 이렇게 있고 주가가 과다평가됐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말로는 알겠다 하지만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서 66,000원에 거래를 해야지. 이거 다 차명이다. 회사에 관계자 그 오너 CEO도 아닌데 왜 이 주식을 투자를 하겠냐 타인이. 뭐 이제 이것부터 시작하고 또 그거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지분이동 만약에 투자를 하면 66,000원 투자를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를. 그래서 지분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이 가지급금이 회사에 쌓여 있어서 주가를 올리는 거는 꼭 피하셔야 된다. 이번에 그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절실히 지금 느낀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사실은 상속증여세만 연관을 시켜서 지금 말했었는데 공무원들이 보는 우리 회사의 가치가 과다한 거는 분명히 안 좋으니까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만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회사의 주가가 높은 이유는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어서 그렇고, 이익잉여금이 쌓였기 때문에 대표님도 이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가 가지급금, 두 번째가 이익잉여금이다. 대표님 명확히 이거 두 개만 해결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주가의 자산으로 잡히는 문제가 있다. 이걸 좀 터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감으로도 갈 수 있고, 이 가지급금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부실자산으로 간주가 돼서 이거는 가업 승계를 할 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35억 중에 20억이 가지급금인 회사는 가업 승계 증여특례나 이런 건 하지도 못하는 회사잖아요. 뭐 이 사업무관 비율이 너무 높아 버리니까. 그래서 사업무관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부담을 이제 증가시킨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없지만 기업 진단을 받을 때도 이거는 이제 그 자산성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실질 자산에도 포함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인정이자가 이제 입금 산입이 되면 이자 수익이 발생해서 법인세 부담이 증가를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왜, 이자 수익을 이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대표님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매년 4.6%로 대표님께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미수이자를 잡아놓잖아요. 대표님이 이 이자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만약에 이제 18년에 한 9천만 원 발생을 했다. 그러면 9천만 원을 바로 갚으시던가 아니면 분을 해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하시던가 급여처럼 이제 받으신 걸로 해서 아니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미수이자로 계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상에는 9천만 원이 이자 수익이 들어오고 재무상태표에는 미수이자로 9천만 원이 잡히고 이렇게 해야만 1년 뒤에 대표님이 9천만 원을 상환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유예기간이 생기는 거고 소득세 부담이 없으신 거예요. 갚기만 하면. 근데 이제 이걸 못 갚으시니까 대표님이 돈을 뭐 미리 뺀다거나 해서 일단 9천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넣고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실제 상환되는 게 아니니까 9천만 원이 또 가지급금이 돼서 또 가지급금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런 회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 이자 수익으로 잡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법인세를 내게 되니까 다른 걸 조정해서 다 또 이제 뭐 재고를 맞춘다거나 해서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게 소득세가 과다하지 않으면 소득세 좀 내고 이자로 이렇게 계산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9천만 원이면 당연히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하겠지만 그게 아닌 회사는 왜냐면 이게 이제 되게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이자 수익은 법인에 잡히게 해서 늘어난 상태로 그 다음에 이걸 이자로 넣으니까 너무 과다하고 또 전년도에 이익률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어디선가 가공비용을 넣거나 재고를 건들거나 뭘 맞춰서 또 뺀단 말이죠. 그 당기순이익을 줄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높였다 낮췄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재고를 건들면 다음에 또 비용 처리할 재고가 없어지는 거고 뭐 이러니까 차라리 소득세를 좀 부담하셔서 상여로 처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상담에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자가 이제 수익으로 발생을 해서 재무제표에 잡히니까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를 1년 뒤에 갚지 못하면 상여로 처분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의 다 이제 가지급금 빼서라도 넣지만 상여로 처리가 돼서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자 금액을 정확하게 넣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도 문제가 되세요. 이자를 그냥 뭐 우리
뺐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상환했다가 다시 빼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봐서 만약에 그런 절차를 생략한다. 그냥 회계상으로 가지급금으로 원본 산입을 올려버린다. 그러면 세무조사 나왔을 때 이 미수이자에 대해서 입금한 내역을 가져와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못 갖고 왔을 때는 세무조사 때 상여가 처분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사 때 상여 처분되고 건강보험료까지 또 같이 다 과세되니까 가지급금으로 인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아시는데 이자는 꼭 그 다음 해에는 입금을 꼭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 연말에 12월에 이렇게 업체 방문할 때는 그 얘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장세무사한테 안내 받으셨냐. 전년도에 잡혀있는 미수이자는 입금을 꼭 하셔야 된다.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기장세무사한테 못 들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신뢰를 얻고 계약까지 연결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에는 그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기장세무사는 이렇게 한 장짜리 페이퍼로 그걸 굉장히 잘 이렇게 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정이자는 이제 실제 수익이 아니지만 또 수익이 순손익에 포함돼서 기업 가치를 이제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과다 계상되고 대표님 이익이 많이 나와서 법인세 줄이려고 연말에 뭐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 가지급금 때문에 그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냐.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냐. 이 얘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대표님은 모르시지만 이자 수익이 잡히고 또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일부가 또 뭐 몇천만 원이 부인되면서 대표님은 당기순이익이 2억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뭐 2억 5천, 3억 이렇게 돼서 세금을 내고 계신다. 대표님은 당기순이익만 보니까 이걸로 세금을 자기가 얼마 냈는지를 못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 이익이 아니라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으로 인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익이 더 많았다. 세무상. 세금을 더 많이 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가지급금을 갚으라는 거죠. 쓸데없이 이익 조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손상각비가 송금 처리가 못 되니까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준 것만 가지급금이니까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상각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대손 처리가.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도 법인세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가 청산을 하거나 대표님 지분을 다 빼고 회사에서 특수관계를 다 없애려고 할 때도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꼭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들은 실무상으로 회사 없애버리면 가지급금도 없어지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분한테 대표이사직을 넘기면 가지급금이 그냥 승계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원칙은 그게 아니고 소멸할 때 상여로 바로 처분돼서 소득세가 증가한다. 이제 차입금 중에서 빌려온 차입금 중에서 가지급금 비율로 인정을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처리가 되면서 이 가지급금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상승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부실 자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지급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좀 보면 사실 많이 썼는데 뭐 저희가 이제 자주 하는 방안은 STF죠. 그래서 이건 공식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세무사에 저희가 교육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에 이제 세무사도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공식처럼 가지급금이 있으면 배우자 뭐 증여를 찾거나 배우자가 주식이 있는지 봐서 그냥 STF로 밀고 감자로 하면은 또 대표님하고 또 뭐 이 자본금 맞추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이익소각으로 밀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차별화를 가지려면 뭐 물론 대표님들한테 빨리 계약을 해서 이제 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경쟁사에 있었지만 매달 계약을 해야 되고 그달 만난 대표한테 그달 계약을 못한 계약이 안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많은 고려를 안 하고 기계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만 받은 대표님한테 조금 더 다가가서 이익 소각을 했을 때는 대표님 지금 당장은 간편하고 좋지만 이게 이제 향후에는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 뭐 자본금하고 주식수가 안 맞고 이거에 대해서 과세관청도 이상하게 볼 거고 지금 당장 자본금이 주가가 높아서 조금만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회사는 그래도 좀 돌아가게 감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공식처럼 하지 말고 이런 방법도 있다. 특히 퇴직금이나 배당금 뭐 그냥 하는 얘기고, 이제 대표이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법인 주식을 좀 활용해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해보자. STF는 그냥 한 번 해서 6억으로 끝나지만 이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제2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혹시 분사를 계획을 하고 계시면 과다하게 한 회사만 상장을 목적으로 할 게 아니면 굳이 한 회사만 키우지 말고 뭐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면 회사 하나를 더 만들자 해서 이런 거를 좀 나중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한 회사에 조금 도움되는 얘기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피플처럼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는 대표님들이 이제 너무 많이 피로도가 쌓인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면. 뭐 똑같은 얘기 다 하고 우리 회사에 맞지도 않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그냥 던지고 가더라. 그럼 나중에 몇 년 후에 가서 우리 회사가 이런 다른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누구한테 내가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STF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익잉여금이 같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급금도 줄이고 이익잉여금도 감소하고 이런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절세 포인트는 당연히 6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10억에 대해서는 뭐 7%도 안 되는 세금을 이제 내게 되시고, 또 가지급금이 있으면 사모님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한테 할 때는 6억 이상의 가지급금을 하실 수 있죠. 사모님 주식이. 만약에 사모님 주식이 10억이다. 그러면 대표님한테 증여를 해서 10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지급금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저는 6억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주식이 없으신데 대표님께서 사모님한테 주식을 증여해서 사모님이 돈을 받으셔서 대표님의 가지급금을 상환을 하실 때는 6억만 하는 게 깔끔하고, 만약에 7억 이렇게 하실 거면 천천히, 그러니까 대표님의 급여를 미지급 급여로 해서 바로 가지급금만 상계하는 걸로 좀 하고, 그 1억은 생활비로 쓰시고, 이렇게 돈의 출처가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안전한 컨설팅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7억, 8억 이렇게 해서 자금은 알아서 돌려서 가지급금 갚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세무조사 이번에 아까 나온 거를 해보니까 알아서 못 돌리시더라고요. 이 돌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쉽게 생각하는데 과세관청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대표님은 또 생각보다 잘 자금을 못 돌리시고, 또 실무상으로도 은행 가셔서 이게 돌리려고 하면 이 금액이 크면 힘들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6억도 크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6억을, 말이 요즘에 6억이 너무 빈번해져서 6억이라고 하는데 6억이면 이거 잘못했을 때 세금은 반이다. 6억도 크니까 가지급금 6억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사모님한테 좀 주식을 더 증여를 하고 가지급금은 6억만 하시고 사모님 주식을 조금 남겨두시는 것도 좋잖아요. 그게 시간이 흐르면 그거 가치도 또 커질 테니까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으로 변제. 뭐 이거는 실제 퇴직을 하셔야 되니까 회사가 2개 있는 회사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세가 뭐 요즘은 그런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데 이제 이런 그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15년까지 되고 16년에 안 됐을 때는 퇴사를 하고 몇 년 후에 경영에 복귀하라는 거를 참 많이 말씀을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2년 동안 만약에 이제 대표님이 퇴사를 하시고 2년 동안 경영 공백이 생기고 내가 회사를 떠나니까 회사가 너무 안 돼서 아들의 요청으로 또는 뭐 사모님의 요청으로 내가 경영에 다시 복귀했다 했을 때 믿어주려면 정말 그 경영에서 물러나셔야 되는데, 거래처도 이분이 실제 대표라고 알고 있고 심지어 크레탑의 실제 경영자가 나오잖아요. 뭐 대표이사는 배우자지만 실제 경영자는 누구 이렇게 나오는 상황, 또는 연대보증이 대표님으로 그대로 돼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퇴직을 퇴사로 안 보겠죠. 실제 퇴사로. 그랬을 때는 위험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금으로 변제.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거고, 배당으로 했을 때는 이제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배당은
다 끝나고 세금 다 내고 나서 그 나머지 돈을 주주가 나눠 갖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급여하고의 차이는 법인세를 줄여주지 못한다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고려하셔서 배당 얘기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을 매각해서 변제.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이제 20%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현존하는 세율 중에선 가장 낮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누진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지만 양도는 합산이 안 되고 심지어 건강보험료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10% 옛날에 양도소득세가 10%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20%고 이것보다 낮은 세율은 없다. 강조하시면 이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몇 번 했거든요. 승계까지 연결을 해서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법인을 대표님이 자녀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자녀 법인에 계속 주식을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은 20%가 나오고 자녀 법인에서 돈을 받아서 여기 회사에 가지급금을 갚고 그런데 자녀 법인이 이제 주주로 들어오니까 승계가 끝나는 거죠. 지주회사, 모자회사 개념으로. 그래서 20% 세금으로 꽉 먹고 알 먹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전략형 M&A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해서 저도 지금 계약 직전까지 지금 진행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회사에 제가 제안을 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20% 내고 해결을 하고 승계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나온다. 추가로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해서 이제 변제하는 방법. 이것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법인 전환할 때 이것도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제가 법인 전환할 때 처음에 법인 성실 사업자 이제 생기고 할 때 번거로우니까 부동산을 다 놔두고 법인 전환을 하라고 안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 법인이 쓰는 부동산을 놔두고 법인 전환을 해서 법인에는 부동산이 없고 대표님 개인 소유로 부동산이 있는데 대출이 껴있고 그럼 대표님들이 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내가 다 부담을 하는데 법인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임대도 따로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법인이 대출을 받으려니까 법인에는 담보부동산이 없으니까 대출이 또 힘들어지고 개인이 계속 연대보증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라도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없이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법인에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본인 그 주변의 대표님들이 다 후회를 한다. 그런 방법만 있으면 내가 계약은 얼마가 됐든 들어주고 많은 대표를 소개시켜주겠다 해서 검토를 해보니 안 되는 거죠. 업종의 동일성을 못 맞추니까. 임대업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고 대표님이 운영하는 법인에 임대를 주고 있으니까 임대업이 있는데 이거를 법인 전환해버리면 임대업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취득세 감면이나 뭐 양도소득세 이율과세나 이런 게 다 안 돼서 안 됐는데 차라리 역으로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지급금이 쌓여있을 때 이 부동산을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조금 문제지만 가지급금을 갚으라고도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급금이 많으시면. 물론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면 조금 이제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세금은 지금 당장 내지만 가지급금이 해결이 되고 법인에 이제 담보자산이 생기는 장점 또 법인이 이미 자녀들이 다 그 승계가 끝났다고 하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내는 문제는 있지만 뭐 그렇게 많이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법인 전환 하실 때 부동산을 두고 가라고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법인을 계속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 쌓여있는데 나중에 이 부동산으로 가지급금도 갚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개인의 그 컨셉이 그거잖아요. 개인의 노후 자산으로 부동산을 놔두고 법인 전환하셔라 이러잖아요. 보통. 또 법인 사업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부동산만큼은 개인 재산으로 지키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성실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을 이 부동산으로 나중에 갚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조금 원활히 빨리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또 다 갖고 넘어가려고 하면 이게 이제 법인 전환이 이제 힘들어지시니까요. 장점의 하나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 보유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해서 변제하는 거는 여기 오타인데 60%죠. 18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70%였는데 지금은 이제 60%. 이 특허권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액이 예전에는 5억 이상만 조사 대상이었는데 지금 금액 상관없이 4억도 나오고 3억도 나오고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정확한 정보인 게 제가 계약한 업체의 대표님이 특허권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금액 상관없이 1, 2억도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없으시겠지만 감정평가를 꼭 받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세법상 감정평가 법인에서 받은 것만 인정을 하지 변리사님이 기술가치 평가를 한 건 인정을 안 하거든요. 세법에 명확히 있어요. 이 평가기관이라는 게. 그래서 혹시 변리사님이 하신 건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감정평가를 좀 받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인하고 대표님하고 반반 뭐 이렇게 이제 공동 연구해서 했다. 이런 거는 저는 위험할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 불복이 진행되고 있는 걸 봐야겠지만 가공자산으로 본 사례가 있어요. 가공자산으로 봐서 대표님이 받은 돈에 대해서 전부 다 상여 처분을 해서 지금 소득세를 내고 불복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님이 실제 연구를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연구를 해서 봤다고 해도 이거는 개인의 발명으로 인한 특허권이 아니라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경쟁사에 있을 때 경쟁사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거는 직무하고 관련된 발명이고 특허권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유발명이에요. 그 처음에 태생 자체가. 근데 우리가 하는 특허권은 다 법인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법인하고 관련이 있고, 그러면 법인의 대표가 법인하고 관련이 있는 특허를 개발했는데 이게 자유발명이냐? 이거 자유발명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따지질 않았던 게 직무발명보상금 자체가 비과세였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한도가 생겼잖아요. 그럼 따지면 세금이 엄청 크니까 분명히 그걸 따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조사가 나오는 것도 법을 고쳐놓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빙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고 정기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제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기장세무사님하고 상의하시라고. 이게 뭐냐면 증빙이 없다고 해도 해당 비용의 지출이 있다고 하면 또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비용은 인정이 되거든요. 대신에 가산세를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용불량자 급여 처리를 했다, 못했다. 그러면 4대 보험 누락에 대해서 일단은 가산세, 가산금 포함해서 4대 보험 부담은 해야 될 거고, 증빙불비 가산세는 발생을 하겠지만 비용으로는 인정을 받고 가지급금 처리는 최소한 안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회사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기장세무사가 반대할 가능성은 있죠. 왜냐면 정기오류 수정 손실이 있으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표님 급여 처리를 하시는 건 어떠냐. 대표님 급여로 좀 소득세율이 좀 높지만 그래도 4대 보험도 내고 깔끔하게 대표님이 세후 금액으로 주는 거니까 이런 문제점이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용 처리는 되시니까요.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 10억이 있으면 손익계산서에도 4,600만 원 정도가 인정이자가 있죠. 이게 거의 대부분이 맞잖아요. 여러분 크레타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가지급금을 다른 계정에 숨겨놓은 것도 찾으실 수 있는 거죠. 역으로. 인정이자라고 안 돼 있겠죠. 미수이자나 이자 수익으로 돼 있겠죠. 그러면 미수이자가 없으면은 이자 수익을 보시면 돼요. 이자 수익은 당연히 대부분이 돈이 정말 많은 회사 아니고서는 이자 수익이 몇 천만 원이 잡혀 있으면 다 인정이자니까.
그래서 인정이자 나누기 4.6% 하면 대략적인 가지급금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지급금이 어느 계정에 숨겨 있는지를 좀 찾으셔야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이 외상 매출금.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이제 과다하면 좀 의심하시고, 또 그런 경우는 드문데 별단 예금 뭐 이런 계정을 써서 또 해놓은 업체도 있었어요. 별단 예금이나 뭐 투자 자산이나 이런데. 그리고 좀 기장을 잘못하는 건데 재고 자산에 숨겨놓는 회사도 뭐 한두 번은 봤어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짜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찾으시고, 간혹 가지급금이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건설업종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업 진단을 받는 회사는 부채 비율 때문에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자산도 같이 없애서 이렇게 싹 사라지게 해서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하고 부채를 다 없애면서 가지급금이 사라지는 거죠. 실제는 가지급금 규모가 큰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기업 진단을 받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회사가 있어요. 연말에 돈을 어디서 빌려서 상환을 해버려서 연말에는 가지급금이 없고 기초에 다시 돈을 빼서 그 돈을 갚으니까 기초에 생기고, 이제 이런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자 수익을 보시면 가지급금 규모가 이제 대략적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자산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 차입금이 12억 있는 회사이고 이자 비용이 1억이 있는 회사를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가지급금 10억, 차입금 12억일 때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 처리가 안 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10억일 때 뭐 4.6%하고 이 인정이자를 못 갚으시면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10년 정도 지나면 원금의 1.5배가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잘 얘기하시는 복리 효과가 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원본 산입이 돼서 이게 또 원본처럼 늘어나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자나 가지급금이. 그 다음에 이 차입금이 12억이고 이자 비용이 1억이라고 하면 가지급금이 이 12억을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이액이 1억이 되는 게 가지급금이 12억일 때이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지급이자는 전체 자산 중에 차입금,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 가지급금 비율대로 이자를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 12억인데 가지급금이 12억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자도 전부 다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 받고 당기순이익을 이제 늘리고 법인세를 늘리는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비용으로 돈은 나가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줄여주지 못하니까요. 가수금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수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돈을 넣은 거를 가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보면 매출 누락.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매출 누락이 많고, 옛날부터 운영된 오래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한테 통장이 바뀌는 걸 얘기를 못해서 거래처는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도 된다고 하고 끊어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그 회사가 매출 누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면 비용으로 역산을 해서 매출이 나오니까 이 비용으로 안 넣으려고 이거를 그냥 세금 계산서 필요 없다고 하는 거래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은 법인에 돈이 들어오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 하는 거죠. 진짜 실제 이런 회사가 있어서 가수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바꿔라. 차라리 개인 통장으로 해라.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그러면 또 이제 이게 개인의 또 상여로 나중에 소득세 개인이 가져간 게 되니까 그냥 회사에 두고 가수금을 하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인세만 내겠다 이런 의지로. 그래서 가수금이 이제 늘어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비용을 과대하게 계상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가 뭐 5억짜리 기계장치를 샀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럼 돈은 안 나가니까. 그러면 돈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이제 가수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할 때. 가공경비를 넣으면 대부분 다 가수금하고 연동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대표 이제 이 회사는 어려울 때 이제 대표님 법인에 돈을 넣을 때 가수금의 문제점은 당연히 부채니까 가수금도 부채니까 부채 비율을 안 좋게 그 증가시켜서 건전성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과다한 상속세가 이제 부과됩니다. 이 가수금도 대표님의 그 돈이니까 추정 상속 재산에 그 해당이 돼서 이것도 상속세가 부과되고요. 반대로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어디다 썼는지 불분명하면 또 상속세가 부과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속세 신고한 회사가 또 이제 상속세 조사가 나왔거든요. 16년에 이제 돌아가셔서 그때 상속세 신고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거기가 15년에 대표님 몸이 안 좋으셨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드려서 가지급금을 다 없앴어요. 간암으로 올해 투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지급금을 다 깔끔하게 없애고 16년에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해드렸는데 조사가 나와서 나온 얘기는 이제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에 대해서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소명하라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실제로 대표님이 가져간 돈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기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야 상속세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기장세무사 말은 대표님이 돈을 안 넣으셨는데 인정이자를 줄이려고 가수금으로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수금, 가지급금을 통장대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인정이자를 줄이려고 가지급금, 가수금을 그러니까 대표님이 돈을 갚았다가 기중에는 갚았다가 기말에 이제 가지급금이 원래대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해서 인정이자를 줄였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기장세무사님은 이거 제대로 신고하면 법인세 조사 나온 게 5년치가 다 걸리면서 이 회사는 문 닫아야 된다. 차라리 상속세를 좀 더 내자. 이렇게 이제 해서 상속세 대응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래서 이런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은 상속세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까지 얘기를 좀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전 무산 사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이거는 자녀들만 법인으로 주주로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부모가 이제 돈을 넣었을 때 이 가수금에 대해서도 무상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 금액이 그냥 다 과세하는 건 아니고 이자 계산을 했을 때 1억이 돼야지 이게 증여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20억 정도 빌려줬을 때 21억 좀 넘게 빌려줬을 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그래서 가수금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수금도 출자 전환으로 좀 연결을 시켜서 꼭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수금에 대해서는 출자 전환. 그럼 출자 전환을 하면 가수금도 정리가 되고 또 어쨌든 당장 가져갈 돈이 아니면 대표님이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주식 가치가 점점 상승해서 나중에 STF든 뭐든 이제 투자한 돈에 대한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또 부채 비율도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출자 전환으로 가수금이 있을 때는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에는 없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16년 3월 7일부터 가지급금에 대한 당좌 대출 이자율이 4.6%고요. 그 전에는 6.9%. 그러니까 16년 3월 7일부터 4.6%로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회사를 가니까 대표님이 이제 경쟁사에 또 계약을 해서 경쟁사에서 이 가지급금에 대한 컨설팅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컨설팅을 받았냐 했더니 일단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써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시고 사실 영업 컨셉인데 그것도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바꾸라고 안내를 받으셨어요. 요즘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4.6%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쓰면. 그래서 그것도 좀 컨설팅에 포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쟁사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하라고 해서 거기 회사는 거의 이제 3%도 안 되는 이자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이자가 줄은 사례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선택을 하면 3년 동안 적용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최초 적용은 뭐 2010년에 하고 그 후로부터 3년 뭐 이렇게 되니까 3년간 적용하는 시기를 봐서 기장세무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좀 바꾸셔라 이렇게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자에 대해서 아까 이제 상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안 갚는 부분에 대해서 미수이자를 재무제표에 달아 놓으면 1년을 유예기간을 해주는데 재무제표에 안 드러나게 하면 세무조정으로 그냥 입금 산입을 하잖아요. 인정이자하고 상여 이런 거 좀 보셨죠. 근데 법인한테 빌려주는 거는 기타 사유 유출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법인한테 빌려주면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법인한테 빌려주는 거는 기타 사유 유출로 해야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대표님이 법인을 2개 가지고 계신데 이 회사에 빌려줄 거를 꼭 대표님을 거쳐서 빌려준 것처럼 해서 인정이자 계산을 하면서 가지급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 기타 사유 유출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타 사유 유출을 하면 갚지 않았잖아요. 이 반대 법인이. 그러면 이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는 거죠. 상대 법인이, 빌려간 법인이. 그러니까 과세당국에서는 법에서는 누락된 세금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는 기타 사유 유출로 해서 지금 법인세를 냈고 그리고 이제 상대 회사는 비용 처리 안 함으로 인해서 법인세 냈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기타 사유 유출로 안내를 하시는 게 좋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포함이 되는 그 이자라고 하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뭐 주주는 배당 그리고 회사의 임직원이면 상여 그 외의 법인 개인은 기타 소득 이렇게 이제 소득 처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폐업할 때도 폐업일에 분여한 걸로 봐서 이제 상여 처분되는 거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지급금은 대표님들이 이제 문제점은 너무 많이 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원인이 뭔지, 이게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가지급금으로 인해서 내가 세금을 얼마나 더 내고 있는지, 해결 방안은 뭔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